만약에 푸틴이 영토를 확보하지 않겠다 내지 양보를 하겠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사태를 용인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입장을 정하는 순간 러시아에 있는 강경 세력의 불만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푸틴 대통령도 감당 못할 수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상명대학교 역사 콘텐츠학과 교수 류한수입니다. 제 전공은요, 역사학입니다. 유럽 현대사, 러시아 현대사를 전공했고요. 최근에는 국제 정세에 관한 질문도 많이 받아서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서 쫓아가고 있는데, 너무 변화 속도가 빨라서 저조차도 지금 헉헉대면서 열심히 쫓아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의 에너지 시설을 집중 공격하며 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올해 연초에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강력하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을 추진해 왔는데, 사실은 당사자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아주 트럼프의 요구에 뜻을 맞춰가지고 빠르게 휴전을 할 생각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단 우크라이나를 놓고 보자면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협상이 벌어졌을 때 자기에게 내지는 우크라이나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리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휴전을 하지 않는 쪽으로, 아니면 최대한 버티는 쪽으로 갈 것이고요. 반면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황이 러시아에게 유리한 상태에서 굳이 빠르게 휴전에 합의한다고 했을 때 이게 러시아에게 유리하기보다는 오히려 휴전이 되면은 일단은 전선의 교전 행위를 멈춰야 되기 때문에 전황이 유리하게 흘러가던 기세가 꺾이게 되고요.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안을 받아들여서 푸틴 대통령이 휴전을 실제로 했을 때 그 사이 기간에 사실은 지금 그로기 상태에 몰렸던 우크라이나가 다시 힘을 추스려서 반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버티림을 강화하게 된다면 추후에 러시아가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실제로 그 전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상 푸틴 대통령은 굳이 아주 적극적으로 휴전에 나설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트럼프는 24시간 안에 러우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종전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4시간 안에 끊는다는 것은 당시 치열한 미국 대통령 선거 유세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종의 과장이라든지 부풀리기였을 것이고요. 근데 꼭 24시간이 아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그 당시 후보였겠죠, 휴전을 빨리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이 있었던 듯한데요. 상대가 일단 러시아라는 나라가 미국의 어떤 요구에 호락호락 아주 쉽게 넘어가는 상황이 아닌 것이고, 우크라이나로서도 비슷한 맥락이겠지만 이건 사생결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아무리 압박하더라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이 젤렌스키의 정치적 입장이 와르르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버티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두 나라가 버티고 순순히 따라오지 않는 상황을 트럼프가 확 휘어잡을 만한 휴전 얘기를 공론화하고 공식적인 의제로 꺼내서 진행된다는 것 자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큰 성과를 올렸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트럼프가 원래 바란 대로 아주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이건 충분히 예견돼 온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영토 문제하고 우크라이나의 이후 향후 국가 안보를 확보받는 방법에 관한 것인데, 여기서 첨예하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해관계가 충돌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진짜 길고 지리한 밀고 당기기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으로서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지난 바이든 행정부 때 우크라이나에게 지원했던 천문학적인 금액의 지원액을 돌려받고 아니면 덤으로 더 많이 돌려받기를 바랄 텐데, 생각 밖으로 우크라이나가 트럼프가 아주 강력하게 쪼는데도 들어줄 듯 말 듯 하면서 처음에는 히토리라든지 우크라이나의 지하자원 개발에서 미국의 지분을 충분히 주지 않을 것처럼 버티다가 트럼프가 하도 강력하게 조이니까 들어주는 식 하다가 또 버티는 쪽으로 나왔는데, 이런 식의 입장은 우크라이나로서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고요. 또 그래야지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지지를
잃지 않겠죠.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더군다나 뭐 최근에 한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5월이라든지 6월에는 대통령 선거를 우크라이나에서 해야 될 텐데 거기서 만약에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우크라이나의 국익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인상을 주게 된다면 필패 상황일 텐데요. 그런 상황을 피하고 싶겠죠. 그런 조건들이 어우러지면서 트럼프가 바란 속도대로 휴전협상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평화 중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협상 조건을 거부하며 전투가 계속되고 있는데 협상이 지연되는 주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휴전협상이 상당히 짧진 않을 것이다. 길게는 갈 것이라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사실은 뭐 상황은 1951년, 52년, 53년에 한반도 상황과 비슷하긴 한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그 당시는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교전이 남한 측도 그렇고 북한 측도 그렇고 총력전 체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한 치라도 더 땅을 차지하려고 가진 뭐 젖먹더니까지 다 짜내서 전투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2025년 봄 그리고 앞으로 여름이 다가올 텐데 이때 벌어지는 교전은 한반도에서 그때 벌어졌던 그 총력전 체제는 아닌 듯 합니다. 일단 총력전 체제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러시아가 사실은 총동원령 체제가 아니라 부분동원령을 내려서 30만, 50만 병력 가지고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데 이 전선의 길이가 사실은 수천 킬로미터거든요. 그래서 그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전선에서 50만 명 안 되는 그런 병력 가지고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상태가 바로 러시아일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이젠 국가의 존망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총력전 체제를 펼치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너무 지금 힘이 소진돼 버렸고요. 탈진된 상태고 그리고 뭐 무기도 사실은 예전만큼 아마 지원이 안 될 것이고요. 서방의 지원이 끊기거나 축소됐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또 무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기를 들고 적과 싸울 병력이 있어야 될 텐데 병력이 지금 소진 상태가 돼가지고요. 더 뽑아낼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전력 자체도 우크라이나 전력 자체도 모자르지 않고 계속 소모되고 있는데 그 소모분을 메우고 오히려 병력을 늘리려고 하면 지금까지 극구 회피해왔던 상황 즉 20대 초반과 10대 후반의 젊은이들을 청소년들을 징집을 해야 되는데 이 징집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20대 후반이라든지 아니면 30대 40대의 남성들을 징집해서 전쟁을 수행해 왔는데 지금 마지막 남은 인력 풀 병력 풀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 18세부터 24세 요 연령대일 텐데 이 연령대를 징집하는 순간 장기적으로는 우크라이나의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소멸되기 마련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정말 우크라이나 민심이 흉흉해질 것입니다. 사실은 전쟁을 수행하면서 더더군다나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우크라이나의 국익을 지키자라고 하는 애국주의적인 어떤 그런 성향도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더 이상 전쟁을 하기는 너무너무 힘들다. 그리고 지금 상태보다 더 전쟁의 부담을 жил어진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어떤 염전의 분위기라든지 그런 분위기가 있을 텐데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18세부터 24세 이 연령대의 대규모 징집이 이루어진다면은 그야말로 기름을 들이붓는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순간 그 우크라이나의 민심이 흉흉해지고 젤렌스키 대통령의 재선은 완전히 물 건너가고 어떻게 보면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그 권력 기반이 흔들릴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은 지금 흔히 말하는 낭떠러지에 다다른 우크라이나 정부로서도 섣불리 총력전 체제로 넘어가기는 쉽지가 않다. 지금 가지고 있는 전력과 병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전쟁에 임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이런 식으로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우리가 아는 그런 수준의 총력전을 펼치기에는 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종전 시나리오는 무엇인가요? 일단 전황이 러시아에게 유리하다고 할 때 그리고 국제적인 환경이라고 할까요? 이것도 예전보다는 훨씬 러시아에게 유리하겠죠. 러시아로서는 더 구체적으로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영토 문제, 즉 지금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의 영토를 확실하게 러시아의 영토로 인정받는 것을 확약받으려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될 것인가 했을 때 우크라이나가 중립국가로 남는다든지 아니면은 최소한 나토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것, 이 두 가지 측면에서는 푸틴은 절대로 양보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 측면에서 푸틴이 양보하는 모양새는 제가 볼 때 상상이 불가능하고요. 왜냐하면 그게 원래 그 푸틴의 전쟁 목적이었고, 사실은 전황이 불리하면은 또 다른 생각하겠지만 전황이 유리한데 그것을 양보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어떤 이유에서라든지 푸틴이 그 두 가지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양보를 한다고 했을 때 푸틴조차도 러시아 국내의 정치적 기반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푸틴 대통령을 볼 때 가장 뭐랄까요, 오해라고 할까요? 아니면 잘못 파악하는 점이, 푸틴이 러시아의 국내 정치에서 강경파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푸틴은 사실 강경파가 아닙니다. 푸틴은 오히려 중도파 내지 온건파예요. 크레물린이라고 하죠. 러시아의 그 실권자들 중에서는 더 강력하게, 더 단호하게 우크라이나를 밀어붙여서, 쉽게 말하면 힘을 투사해서, 이게 뭐 전술핵일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힘을 투사해서 무릎 꿇려야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전쟁을 질질 끄느냐. 내지는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서방의 눈치를 보면서 확실한 어떤 모습을, 단호한 모습을 보이지 않느냐고 하는 불만 세력이 있거든요. 그런 세력을 사실은 적절하게 제어하고 통제하면서 전쟁을 끌어왔다는 사람이 바로 푸틴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3년이라는 전쟁 기간을 거치면서 러시아도 큰 피해를 입으면서 원래 목적했던 전쟁 목표를 그럭저럭 이루어왔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러시아의 그 강경 정치 세력도 불만을 이렇게 누르고 있고 푸틴을 따르고 있는데, 만약에 푸틴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영토를 확보하지 않겠다, 내지 양보를 하겠다, 그다음에 뭐 우크라이나가 뭐 나토에 가입하는 사태를 용인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입장을 정하는 순간 러시아에 있는 강경 세력의 불만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푸틴 대통령도 감당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푸틴 대통령의 어떤 그 러시아 내의 어떤 입지를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요. 자, 러시아 입장은 그렇고요. 그 우크라이나 입장 같은 경우도 정반대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민 전체의 의사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젤렌스키 대통령의 권력을 떠받치고 있는 정치 세력은 다 강경한 민족주의 세력이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영토를 뺏긴다는 것을 인정한다, 아니면 그 우크라이나의 장래 국가 안보를 자기들이 바라는 수준까지 확보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젤렌스키를 지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순간에 젤렌스키를 다른 세력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 선거 형태로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쿠데타라든지 정변의 형태로 될 수 있다고 했을 때, 상당히 그 젤렌스키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상당히 그 흔히 그 영어의 그런 표현 있죠. 얇은 얼음판 위에 올라서 있는 그런 형국이어서 언제 얼음이 깨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대협상이라든지 휴전을 앞두고 뭐 푸틴 대통령도 일정 정도 초조할 것이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초조할 텐데, 초조한 어떤 강도로만 따지자면 그 대통령이 훨씬 더 초조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및 재정 지원으로 유럽 국가들의 예산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이 유럽 경제에 어떤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세요? 외신을 통해서 접한 유럽의 경제 상태는 상당히 안 좋죠. 유럽의 경제 엔진이 역시 그 독일과 프랑스, 영국일 텐데, 이 세 나라가 다 지금 상황이 안 좋고요. 경제 성장률이 1% 안팎이라고 알고 있고, 물가도 엄청나게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진 것은 분명 하고요. 근데 향후에 나아질 가능성이 있는가 했을 때, 일단 그 경제 성장에 유리한 상황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유럽 경제도 큰 타격을 받을 것이고요. 더더군다나 국가 안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군사력 지출을 미국의 국방력 우산 아래서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해 왔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무임승차라고 하면서, 무임승차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희들도 국방 예산을 2배, 3배 늘려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아마 1, 2% 수준일 텐데 이게 2, 3% 수준, 어떤 경우는 4, 5% 수준까지 올라가게 될 텐데, 이게 바로 지금까지 유럽 경제의 한 축이었던 국방 부담의 부분이 이게 올라가서 경제에 엄청난 하중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더더욱 유럽 경제의 앞날이 암울하다고는 좀 과장이겠지만 녹록지 않다. 그리고 발전 동력이 꺼져가는 것이 눈에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과 에너지 위기로 유럽 시민들이 난방과 전기 요금 상승을 겪고 있습니다.
전쟁이 유럽의 에너지 상황을 얼마나 악화시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뭐 구체적인 수치는 들 수 없지만요. 일단 그 좀 덩치가 작은 나라 한번 살펴보자면 그 우리가 흔히 발트해 3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할 텐데요. 여기가 사실은 지금까지 러시아라든지 그 우크라이나에서 오는 에너지를 싼 값에 수입을 해서 또 겨울을 났었는데 지금 뭐 우크라이나가 좀 수출을 못 하고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도 그전까지는 어떻게 전쟁을 하면서도 아니면은 그 발트해 3국 그 정부와 상당히 그 껄끄러운 관계 유지하면서도 어쨌든 간에 그 가스라든지 이런 에너지를 넘겨왔는데 드디어 이제 그게 끊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민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게 폭등을 해가지고 아예 가스 공급이 끊겨서 냉방이 안 되는 지역도 있다고 하고요. 냉방이 되더라도 너무 이게 값이 올라서 일반 서민들은 뭐 이렇게 스위치를 못 켜는 상태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큰 타격이 가해졌고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독일이라든지 영국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에너지 가격 때문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고 그것이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나토에 대한 지원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유럽이 자체 방어력을 늘리느라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보 부담이 유럽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제가 접한 정보에 따르면 요게 그 전쟁이 일어난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보지 말고요. 10년, 15년, 20년을 놓고 보자면 지금부터 한 15년,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미국이라고 하는 경제 단위의 비중하고 유럽연합,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연합이라고 하는 경제 단위의 어떤 비중하고 물론 미국이 더 앞섰지만 격차가 아직 크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요 15년, 10년, 5년을 지나오면서 점점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위 모양으로 이제 벌어졌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유럽이라고 하는 경제 단위의 그 성장 동력이 떨어져 왔다. 거기에 이제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지면서 유럽 국가로서는 일단 러시아로부터 값싸게 얻어왔던 에너지 공급이 축소되거나 끊기면서 타격을 입었고요. 그 다음에 그나마 좀 쪼들린 살림에 우크라이나에 또 천문학적인 자금 지원, 무기 지원을 해주면서 출혈이 상당히 컸었고 그러면서 가위 모양으로 벌어지던 경제적인 격차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정리를 하자면 이미 상대적으로 유럽의 경제적 쇠퇴가 진행되어 왔었는데 쇠퇴 속도를 더 가속화했던 것이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그리고 향후에도 쇠퇴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은 뭐 바이든 행정부가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이란 것이 너희들이 다 알아서 해라. 그리고 경제 정책뿐만 아니라 국방 정책에서도 너희가 모든 방위 부담을 걸머쥐어라 라고 했을 때 유럽으로서는 사실은 출구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굳이 여기서 완전 활로를 모색한다면 중국과 밀착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국과 밀착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미국과 함께 중국을 봉쇄한다든지 아니면 중국의 어떤 인권이라든지 경제 체제, 정치 체제의 문제를 들면서 거리를 놓았던 것이 분명한 서유럽의 입장이었는데 한순간에 그 입장을 버리고 중국과 손잡는 것도 사실은 잘 상상이 안 가거든요. 만약에 서유럽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미국이 서유럽에게 그렇게 우호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면 완전히 반대편으로 돌아가서 중국과 손잡는 어떤 그런 식으로 활로를 모색할 필요도 있고 그래야만 안 좋은 상황에서 벗어날 텐데 그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이거 좀 따져보고 좀 지켜봐야 될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유럽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 정확히는 이제 마크롱 대통령의 행정부일 텐데요. 특유의 어떤 과장이라든지 과실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한다고 하는 목소리를 제일 높이고 어떻게 보면 러시아에게 가장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나라가 바로 프랑스고 마크롱 대통령인데 실제로 통계를 내보면요. 우크라이나에 무기나 자금을 지원했던 액수에서 유럽에서 가장 떨어지는 나라가 프랑스예요. 독일보다 현격히 적고요. 영국보다도 적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뭐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라든지 뭐 덴마크 이런 나라보다도 더 많이 냈다고 할 수 없을 만큼 조금 냈는데
그렇게 실질적으로는 사실 부담을 안 하면서도 목소리는 가장 크게 내온 나라가 프랑스라는 측면이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얄밉기도 한다고 볼 수 있지만 또 뭐 프랑스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바로 이제 프랑스의 국익을 지키는, 그러니까 부담은 지지 않으면서도 생색을 내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는 프랑스로서는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한데요. 거시적으로 볼 때 프랑스는 항상 적어도 유럽 대륙에서 프랑스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또 어떤 좋게 말하면 자부심이고 나쁘게 말하면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좀 뭐랄까 잘 안 통했던 게 독일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유럽의 경제와 정치를 주도하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프랑스가 유럽 대륙에서 단독의 패권이라든지 주도권을 못 누리더라도 독일이 혼자 패권을, 주도권을 다 가져가는 상황은 막겠다. 이건 확실한 입장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뭐 자존심 때문인지는 몰라도 미국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미국의 신경을 건드리는 발언을 항상 해왔습니다. 냉전 시대에도 그게 드골 대통령 때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드골 대통령이 원래 콧대가 높기로 실제로 이제 상당히 콧날이 오똑한데 미국에게서 더더욱 이제 그런 콧대를 세운 측면이 있었는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정책을 취하고 있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볼 때 유럽에서 만약에 그 미국이 발을 뺀다. 그러면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알아서 유럽을 이끌고 나가야 될 텐데 이때인 프랑스가 주도권을 잡겠다. 그러니까 이런 그 보관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죠. 그래서 미국이 빠져나간 공백과 진공을 우리 프랑스가 메워서 주도권을 가지고 유럽을 이끌어 나가겠다. 아니면 독일을 견제하겠다는 생각을 할 텐데요. 그러려고 하면은 상당히 적극적인 자세 아니면 좀 공격적인 발언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선상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을 분석하면 될 것입니다. 최근에 또 뉴스를 보니까 가장 강력하게 러시아를 비판하고 공격하면서 미국이 만약에 군대를 유럽에서 빼고 내지는 우크라이나를 돕지 않는다면 우리 프랑스가 정규군을 파견해서라도 우크라이나를 돕고 러시아를 견제하겠다고 했는데 또 며칠 지난 다음에 보니까 실병력 파견은 생각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입장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은 그 레토릭이 아닌가, 약간 정도가 아니라 상당 부분은 레토릭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런 레토릭이 왜 나왔는가는 단지 마크롱이라는 대통령의 허장성세라기보다는 대서양 양쪽에서 그리고 또 유럽 대륙 안에서 패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프랑스의 전통적인 노선, 이것을 이제 보면서 분석을 해야 한다고 보이고요. 이런 요소가 얼마만큼 본질적인 요소인가 모르겠는데 하나의 요소는요, 바로 사하라 이남 지역, 아프리카 중부 지역이죠. 사헬 벨트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사하라 사막 바로 밑에 일련의 국가들이 있는데 여기가 그 프랑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어떤 뭐랄까 패권을 투사하는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기서 이루어지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주도했던 나라가 바로 프랑스였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면 지적하시는 분 많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나와바리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프랑스의 나와바리를 설정했던 곳이 바로 사헬 벨트 지역이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급격하게 프랑스의 지분이 축소되고 있고요. 지분이 축소가 러시아의 진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 국가에서 정변이 많이 일어나는데 정변의 일정한 흐름이 뭐냐면 프랑스의 지원을 등에 업고 권력을 차지했던 정권들이 거의 대부분 무너지고 새로운 정권이 쿠데타라든지 정변을 통해서 집권하고 있는데 그 새로운 정치 세력의 배후에는 뒷배는 러시아가 있고 적극적인 또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새로 들어선 정부가 지금까지 우리가 프랑스 제국주의에게 수탈당해 왔다. 그래서 프랑스를 밀어내고 우리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상황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가 이 지역에서 프랑스 제국주의 세력을 몰아내고 있다. 우리가 그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면서 지분을 확대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러시아이고 푸틴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추세가 확연하게 눈에 보이고 있거든요. 여기서 제일 열받은 인물이 바로 마크롱 대통령이겠죠. 그래서 당연히 자신들의 어떤 지분이 밀려나고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고 하면 기분이 나쁠 텐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제 꼬장을 부린다고 할까요? 아프리카 중부 지역에서
당했던 프랑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치욕이겠죠. 그런 치욕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우크라이나라든지 유럽에서 러시아에게 한번 골치 좀 한번 썩혀봐라, 이제 한번 맛 좀 보아라라고 하면서 가장 강경한 자세를 취한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인이 얼마나 중대한 요인인가 모르겠는데 최근에 마크롱 대통령의 입장을 설명해주는 한 요인은 될 듯해 보입니다.